인정한다. 그러면 선망 같은 게 생겨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숨 쉴 때 그르렁그르렁 하는 소리를 내서 몇 시간 안에 돌아가시겠구나. 응급실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인공호흡기 달고 해서 고통을 막 가중을 시킨 다음에 인공호흡기 빼고 그게 환자한테 도움을 주는 게 맞느냐. 궁금한 게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나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럴 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그걸 선택할 용기가 있다면 반갑습니다. 이덕실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의대 명예교수로 있고 서울 36의원 대표원장으로 있는 이윤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실의 현실을 전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을 공부하고 책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춘코 이충영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저속 노화라고 있잖아요. 단순히 난 느리게 늙고 싶다라는 걸 넘어서서 삶의 마지막까지 건강한 삶을 지속하고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걸 가장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과 고통 없는 죽음을 골라보자면 어떤 게 있을지. 응급실에서 가장 사망 진단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일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의식이에요. 의식이 없이 자다가 심근경색이나 심한 뇌출혈로 의식을 한 번에 잃었다. 그러면은 사실 고통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셨던 거가 기억이 나는 거는 의외로 저는 폐질환인 것 같아요. 호흡이 불가능해지면서 힘들어하면 그거에 대한 공포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의식은 또렷한데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 오랫동안 담배 피신 분들 있잖아요. 폐 구멍들이 뿡뿡뿡 뚫려가지고 폐가 역할을 전혀 못하는 폐 상태까지 되신 분들이 있어요. 호흡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집니다. 가족들도 응급기 달고 막 고생하면서 보고 있는 것도 힘들고 본인도 의식이 깨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체온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약으로 또 다시 재우고 염증이 더 악화되면서 폐렴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모습이 저는 제일 힘들었던 죽음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폐질환에 대해서 참 무서웠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개념이 의학적으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는데 보통 30분 정도 지나면 심장이 다시 뛴다 하더라도 뇌기능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망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저체온 상태거나 이러면 조금 더 심폐소생술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거는 심장사와 뇌사를 얘기를 하는데 심장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죠. 심전도 파형을 봤을 때 플랫을 보인다. 잠시 평파를 보이다 다시 뛰는 경우도 일부 있으니까 최소한 의사가 1분 정도는 확인을 하고 사망을 선언하는 게 심장사인데 또 한 가지 반대로 이제 뇌사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뇌사라는 거는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식물인간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뇌사는 뇌간 기능까지 다 사망을 해서 인공호흡기는 당연히 달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면 혼자 호흡이 안 되니까 동공 반응도 없고 귀에다가 물 넣어도 반응 전혀 없고 뇌파 검사까지 아무것도 없는 평파를 이뤘을 때 그걸 또 2번을 이상을 6시간 단위로 했을 때 뇌사를 진단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의 사망을 우리가 의학적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의술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뇌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숨도 쉬게 할 수 있게 되고 혈액도 돌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죽음의 정의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철학적으로는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들 앞에 가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뜬금없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아직도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는 나는 계속된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일 뿐이죠. 지금의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인 거고. 근데 요즘에는 물리주의라고 불리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시죠. 인간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덩어리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몸을 이루는 물질은 사라지진 않죠. 무언가 다른 걸로 변화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간적인 기능이 정지하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평소에 인간이다 혹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기능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죽음이다라고 보는 거고 죽음을 정의하기도 되게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둘러싼 패턴의 소멸이라고 죽음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잊을 때 나는 비로소 죽는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혹은 나의 흔적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살짝 알 것 같은 느낌도. 기록 말살 이것도 사회적 죽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무서워했어요. 반드시 내가 겪을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죽기
죽기 전에 나타난 증상 혹은 죽음 직후에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을지 보고된 것들이 있을까 보시면서 경험하신 것이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임종 전의 신체적인 변화는 순서대로 따져보면 원인에 따라서는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폐질환인 경우거나 아니면 신부전으로 호흡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서 의식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뇌출혈이나 이제 머리 자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의식이 먼저 가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사망 전 단계에서 통과하는 과정은 의식이 없어지면서 통증의 단계가 없어지는 건데요. 왜냐하면 통증은 의식이 있을 때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산자의 역할이죠.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승합제를 쓴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환자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그 환자를 위해서 처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의식 없이 와상 상태로 누워 계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임종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상황이 다를 거예요. 일단은 의식은 떨어지는데 선망 같은 게 생겨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몸을 굉장히 뒤척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거 당연히 이제 줄죠. 먹고 마시는 거 못하니까 소변 줄고 대변도 줄고.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들, 깨끗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항문이 열려도 변이 별로 안 나와요. 그다음에 몸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동공이 풀린다든지 이런 건데 그 전에 숨 쉬는 게 굉장히 달라지죠. 힘들게 쉬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넘기는 걸 못하니까 침이나 가래 같은 것들 때문에 그르렁그르렁 하는 숨 쉴 때 소리를 내서 그거를 우리가 죽을 때 나는 그르렁거리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보이고 이제 숨 쉴 때 갈비뼈 밑으로 횡격막이 있는 대로 이제 어렵게 당겨서 숨을 쉬게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이게 몇 시간 안에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근사체험, 심장이 멎었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그 짧은 순간에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보고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뭘 보는 겁니다. 보통은 자기가 잘 아는 가까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본대요. 임종하는 분들을 보살피는 분들이 보면 무척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환자분 방에 어디를 자꾸 뚫어지게 한 군데를 본대요. 그러다가 보는 시선이 점점 자기 가까이로 옮겨온다든지, 또는 누구하고 말을 한다든지, 누가 왔다고도 하고, 대부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그거를 보통 환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같은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아픈 사람은 방에 사람이 꽉 차 있다는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환영하고 조금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제 자세히 물어보면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추정컨대 먼 친척 중에 사망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빈 방에 사람이 꽉 차 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다. 또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여행 간다고 가방 싸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고요. 근사체험은 많이들 이제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유체 이탈을 한다든지 터널을 지나가면서 밝은 빛을 본다든지 자기를 마중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뇌파 검사를 하던 남성분이 사망하면서 그 뇌파가 기록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뇌파에서 보면은 예전 기억을 떠올리는 뇌파가 많이 활성화됐다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죽었다는 거를 인지한다는 거죠. 내가 죽었네 이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는 그런 임사체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너무 의사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죽음을 많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의료인들이 좀 알고 있어야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를 잘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 의사들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요. 또 네덜란드의 학자들은 이런 근사체험에 관한 데이터를 이미 보고를 했어요. 가까운 가족한테 왔다 가고 이런 거랑 조금 다르게 저는 텔레파시 같은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의대생 시절이에요. 5, 6개월 연락 안 드렸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시험 끝난 날이었는데 연락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안 했는데 그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막 울면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간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배가 막 아프면서 너무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화장실 들락날락하면서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가보겠다라고 하고 부지런히 가서 할아버지를 만났더니 할아버지 배가 엄청 딱딱하고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 거예요. 혈색도 안 좋으시고. 결론은 할아버지 간암이 막이 터지면서 혈복강, 배 안에 피가 차면서 위기 상황이 왔던 건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할아버지는 이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 상황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너무 들었었어요, 그날. 그게 가능해요? 누가 봐도 이미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가 엄마 하면서
자녀들이 딱 들어오네. 그 순간에 돌아가는 있어요. 의학적으로 내가 생명을 부여잡고 있는 게 가능해요. 분명히 정말 못 버틸 것 같은 환자가 버티다가 가족이 도착하고 손 잡았을 때 멈추는 거를 한 번씩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참 눈물 나고 가족들을 기다렸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게 꼭 드라마만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일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좀 나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럴 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걸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응급의학과 의사들끼리 얘기 나누다 보면 Do not resuscitation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정도는 안 하겠다. 이런 거는 동의가 서로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의미 없는 인생에서 고통만 증가하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상황이 오면 그거는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싶다. 그런 운명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의학적인 발달 때문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해가지고 중환자실 올려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하면서 고통만 가다가 사망하는 걸 많이 보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런데 제가 그걸 선택할 용기가 있다면 저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능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이나 좀 고통도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나. 아직은 그렇고요. 자연스럽게. 네. 죽음은 고통이다. 이렇게 머리에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정말 죽는다는 건 뭔가? 죽는다는 건 어느 순간의 사건인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긴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과정 속에서 들쑥날쑥 하다가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네 그 순간에는 오히려 고통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준비된 죽음 얘기하셨는데 정말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과연 어떤 것이 준비된 걸까? 그리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일로 닥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다들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죽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건 저마다 다르고 또 그거를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마지막 순간은 오히려 평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연명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노인 환자, 고령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연명의료를 받으실 기회가 있는 분들 또 그의 보호자가 되실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뭐 집안에 노인분들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말기 암이라든지 회복이 불가능한 콩팥병 이런 경우도 이제 말기에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연명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미리 고민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응급실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정말 말기 암인 거를 뻔히 알고 계시는 환자와 가족들인데도 전혀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보신 적도 없고 그다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죄스러워서 그런 얘기도 물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환자가 정말 유사시에 호흡이 막 안 좋아서 말도 못하는 상황 아니면 의식이 이미 떨어져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환자의 의사를 지금에 와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결국은 모든 처치를 다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을 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미 질환은 말기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질환인지 뻔히 아는데 암이든지 말기 콩팥병도 그렇고 이제 신부전 환자들 특히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위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넌지시 문은 띄워드립니다. 언제든지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환자분의 의사를 확인해 두십시오. 연명치료 의향서라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 준비를 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환자분이 갑자기 유사시 생겼을 때 환자 의사를 우리가 물어볼 방법이 없어서 곤란에 빠지시게 되고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고통받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기 환자가 왔을 때 연명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를 좀 알면 인공호흡기라는 거 기관삭관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중간에 뺄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좋아졌을 때만 뺄 수 있지. 그 다음에 기관삭관을 하게 되면 의학적으로 환자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재웁니다. 약물로다가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을 같이 써요. 그러면 손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기관삭관을 하기 전에 결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폐소생술이죠. 세 번째로는 중심정맥관 삽입하고 강심제를 주는 부분도 연명치료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연명의료 사실은 지금 인공호흡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의료 행위가 우리 수명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해서 죽지 않도록 살려내야 되는 의료 행위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똑같은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내가 그런 거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미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험한 상황에 있게 된다는 걸 상상하는 것조차 싫은데 그러나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이 바뀌면 또 아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의미하다의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암 환자여도 치료 과정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일시적인 폐렴이 생겼다. 그래서 그 폐렴만 잘
나으면 이 위기를 넘기면 다시 암 치료도 지속할 수 있고 말기 암이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치료를 그렇죠. 해야 네.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진짜 말기 암이야. 치료는 다 포기했어. 이제는 고통에 빠져서 살고 계시는데 그 환자가 폐렴이 왔다고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기 달고 해서 고통을 막 가중을 시킨 다음에 인공호흡기 빼고 그게 환자한테 도움을 주는 게 맞느냐? 그건 환자가 선택할 일이라는 거죠.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 삶을 끝까지 한번 살아보고 최선을 다해보겠어라고 하는 환자한테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고통을 지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받아들이겠어라고 말하시는 분한테는 우리가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가족 2인 이상이나 전체의 동의,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연명의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거의 동의를 했고 그러면 바로 그냥 임종 상태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언제 멈출지, 호흡이 언제 정지할지, 산소 수치가 언제 더 떨어져서 무의식으로 빠질지 이거를 의사가 숫자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명의료 의향서 써서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며칠이나 병실에서 계시면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고 또 그 과정을 넘어서서 좋아지는 일도 아주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함부로 환자의 의사를 파악하지 않고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환자 입장에서 보는 연명의료 어떤 분은 나는 불필요한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어. 어떤 분은 그래도 살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보호자도 여기서 어떤 선택권이라고 할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환자가 연명의료를 해달라고 표현하는 뭐 방법은 따로 없고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인데요. 그때 환자가 표시한 적이 없는데 보호자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아버지는 연명치료 안 하실 거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 합니다. 안타깝지만 환자가 오래 병상에 있으면서 가정 경제가 너무 힘들거나 이랬을 때에도 사실 긴 간병에 많이 지친 거죠, 가족들이. 그랬을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환자가 표현할 수 있다면 당연히 환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입니다. 네, 환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고 한다 하면 아무리 말기 상황이어도 연명치료 중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자도 동의하고 가족들도 같이 그 상황에서 알고 동의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서류 한 장 쓰는 것보다 가족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준비해 놓는 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죠. 안락사 캡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실제 네덜란드 총리가 부인과 함께 안락사를 선택하기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안락사 캡슐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출신의 필립 니츠케 박사가 개발을 한 거예요. 꽤 오래 걸려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최근에 그거를 진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화제가 됐는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가서 놓을 수 있는 캡슐이에요. 캡슐 안에 들어가면 문을 닫고 버튼을 본인이 누르면 질소를 계속 주입을 해서 캡슐 안에 산소 농도가 제로로 만들어요. 그때부터 의식을 잃게 되죠. 그렇게 몇 분을 지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살의 방법이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도와줘도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에 해를 입히거나 그런 게 없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3만여 원 되는 질속감만 받는다는 거죠.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실행하도록 도와준다라는 취지하에 만든 기구라서 그걸 이제 사용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시도를 했는데 소식 들으셨겠지만 그 첫 환자라고 해야 될까요? 첫 지원자가 다 따져보니까 캡슐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이용할 사람들은 지금 이제 안락사 요건에 준하는 거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질병에 걸리고 의식도 명료하고 의사들이 다 그런 질환도 인정을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그 기구는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아직은 들어와서 안 된다. 왜 우리나라는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람들의 말초를 자극하는 뉴스 이슈로서 그냥 지나가는 거지 우리는 지금 더 기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사 찾아보면서 조금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안락사의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이 부분이 알려지고 필요성이 논의가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자살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용어를
걸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같은 이해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존엄사 안락사는 여전히 잘 이해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안락사라고 하는 이름을 한자어로만 생각하면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네덜란드 총리 부부는 안락사 중에서도 적극적, 자발적 안락사를 선택한 거죠. 좀 복잡하긴 한데요. 자발적 그러면 내가 동의한 거고 비자발적 그러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위인데 그분들은 의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그 대상자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존엄사라고 하는 거는 의사 조력 죽음이거든요. 요거는 의사가 직접 개입은 안 해요. 적극적, 자발적 안락사에서는 의사가 약물을 주사한다든지 이러는데 의사 조력 죽음은 의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나 약물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방전을 가져가서 약을 소지했다가 그 약은 본인이 먹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게 의사 조력 죽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death with dignity 그래서 존엄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거를 존엄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존엄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는 다르다. 근데 또 철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어떤 암묵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안락사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신체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주변으로부터 압박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식들도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 다 힘들어하는데 그냥 가자.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래도 어떻게 좀 힘을 내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든지 물론 노력을 할 수 없는 신체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더 다른 삶의 방향성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압박감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개인적으로 안락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중 하나는 이런 학문적인 논의들이 많은 경우에 서구권 언어와 문화, 사상,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서구권의 그 역사랑 우리의 역사는 굉장히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가장 다른 부분 중 하나가 개인주의의 역사고 자율성이기도 하고 존엄성 같은 경우에도 나 한 명이 나 개인으로서 갖고 있는 존엄성을 보통은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 동아시아 사회 같은 경우는 되게 가족주의적인 면이 아직도 있고 또 가족주의가 아니더라도 집단주의적인 면이 있잖아요. 전 그렇다고 했을 때 안락사 캡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집단주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 받는 압박의 영향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도 우려는 돼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고통 때문에 그런 건데 삶 전체로 봤을 때는 고통이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까 아니면 정신적인 걸로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당장 내 삶이 고통으로 너무 가득 차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고통에서 생각을 해보면 철학자 중에 에마뉴엘 레비나스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레비나스는 대표적으로 고통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가장 원초적으로 나 자신이 정복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물들이나 이 세상을 내 관점에서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펜, 내가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 고통은 나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내가 사실은 너무나 피하고 싶은데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에요. 자아에 대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레비나스는 사실 고통을 되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는 평상시에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있는데 고통을 겪을 때를 계기로 해서 나를 넘어서는 세계, 내가 아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사고를 시작하게 될 여지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고통이라는 게 인류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종교적으로는 다뤄졌잖아요. 불교에서도 가장 실제하는 게 뭘까? 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무엇이 존재하는 걸까? 근데 내가 고통을 겪는 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고통을 의심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고통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는 세계에 대해서 점점점 이해를 확장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불교 철학도 바라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철학자 중에 대표적으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고 쇼펜하우어도 우리는 고통이라는 너무 명확한 현상을 겪는데 그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그로부터 출발을 해서 고통이라는 게 나의 집착으로부터 오는구나. 사실은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서 고통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너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 전제가 유지가 되려면 저는 삶이 고통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통으로만 가득 차면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건 고통이라는 게 자아의 적대적인
차원에서 반대편에 놓여있기 때문인데 고통이 내 삶을 다 잠식해버리면 거기에 대적할 힘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고통이 아예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혹시 기술이 발전하면 고통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육체적으로요. 네,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사라지면 생기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은 못 느끼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그거를 다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삶이 과연 그때도 괜찮을까? 별로일 것 같은데요. 안 죽을 수도 있나요? 사실 그런 진통제를 세게 했을 때 육체적인 고통은 좀 줄어들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이제 만약에 한 20년, 30년 살 때 의미가 있느냐는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다. 그래서 통증을 위해가 없는 상황에서 조절할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통제를 써서 조절을 하고 하는 이유가 통증의 만성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통증이 내 위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효과는 이제 급성기 때에 한계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 뇌에서 통증 자극이 반복이 되면 되먹임 회로를 만들어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통증 자극을 만드는 게 우리 대표적인 뭐 CRPS라든지 이런 극심한 통증 증후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해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경차단술 같은 걸로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요즘의 죽음은 예전처럼 집에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 다 하고 손잡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없죠. 집안에 말기 환자가 있으신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은 이제 그 과정까지 안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의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동영상을 남기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같이 병원에 있는 모습이라도 아니면은 방에서 요양원에서라도 동영상을 많이 남겨서 그분은 하늘에 계시더라도 내 마음,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실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있으면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리 환자분과 죽음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 번은 얘기를 꺼내셔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를 계속 밀어놓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꺼내면 빨리 가라는 것 같아서 죄스러워서 말 못하고 이러다 보면 환자한테 결국 못 물어보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환자가 원치 않아 하는 말기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말기 치매 이런 분들도 전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 혹시 뭐 자녀들 걱정 때문에 잘못 선택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자세히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중지를 모아서 가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자녀들이 얘기를 먼저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항상 고민을 얘기하는 게 어머니 아버지하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 얘기를 먼저 꺼내기가. 그래서 저는 항상 부탁하는 게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얘기를 꺼내시라. 부모님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 식구들은 이제 대충 내가 무슨 뜻인지를 알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었다면 결국은 나나 저희 남편이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를 꺼내야 옳다고 봐요. 자식들 젊은 사람들이 먼저 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있으세요. 나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아들한테 건네는데 이 아드님이 저는 그 얘기를 아버지랑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고를 했죠. 아버님이 그 정도로 얘기하실 때는 그 얘기를 꼭 아버지랑 해야 된다. 이제라도 가서 아버지랑 그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쌍방의 문제지만 우선은 나이 든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좋고 젊은 분도 피하지 마시라. 그리고 환자가 되기 전에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등 떠밀려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젊어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삶을 어떻게 마감하고 싶다? 오늘 참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또 아픔이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어떤 한 의견이 또 이 중에 나오지 않은 의견조차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래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